(10주차) 2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상처 치유에 영향을 주는 요인. 네, 어떤 게 있나요? 우리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던 거랑 같은 맥락이네요. 나이, 영양 상태, 생활 양식, 약물과 같은 개인의 특성, 이런 것들이 상처 치유에 영향을 주고요. 발달 단계가 나오네요. 그래서 어린이, 노인, 이런 것들. 그래서 상처 치유를 방해하는 요소의 목록입니다. 발달 단계. 영양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비타민 A, C, 철, 아연, 구리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비만 대상자는 상처 치유가 더디며 감염의 위험이 높은데 그 이유가 지방이 많은 조직은 대부분 최소한의 혈액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양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상처 치유의 생활 양식 이 부분은 이제 18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생활 양식도 있고 그리고 흡연 생활 양식 중에서는 흡연이 상처 치유 그리고 약물에는 이제 항생제를 장기간 사용하면 내성균에서 상처가 감염되기 쉽습니다. 그냥 18페이지로 넘어가서 볼게요. 18페이지로 가면 우리가 간호과정 중에서 수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중재에 해당되는 그래서 상처 치유 증진에 보시면 상처는 습기 유지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 드라이 건조하게 많이 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문헌에서는 이 상처는 습기를 유지해야지만이 더 잘 그 상처가 치유된다고 해서 요즘에는 그런 드레싱제도 이런 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처에 닿는 부위는 습기를 유지하게 하고 이 바깥 부분 이제 우리가 꺼지로 덮고 그 바깥에는 습기가 있으면 그 미생물들이 침투를 해서 더 안 좋겠죠. 그래서 바깥쪽은 이제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하고 상처에 닿는 부분은 습기를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상처의 습기 유지, 충분한 영양과 수분 공급, 그리고 상처 감염의 예방, 적절한 체위. 체위는 눌리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눌리는 부분, 그 체위에서 눌리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패드를 받쳐준다든가 이런 거를 하면은 이런 상처 치유를 증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처의 습기 유지가 있고요. 그래서 드레싱, 교환 빈도는 상처 기저부를 습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고 너무 건조한 상처는 치유되기 어렵다. 그래서 영양, 수분, 감염, 체위 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욕창 예방은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욕창 예방을 위한 두 가지 주요 단계를 기술하였다. 고위험 대상자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이들에게 예방종제를 적용하는 것. 그래서 보시면 특히 입원 시 모든 대상자에게 욕창 위험성을 사정하고 모든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위험성을 매일 재사정하도록 권고한다.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든 스케일에 따라서 우리가 사정했던 걸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이것을 뭐 매일 할 수도 있고 주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창 위험성을 사정하고 모든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위험성을 매일 재사정하도록 권고한다. 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영양 공급, 피부 위생 유지, 습기가 많도록 하면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사타구니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대변 보고 소변 보고 난 뒤에 그런 쪽도 위생을 잘 유지를 해줘야 되고 피부 외상 방지 그래서 적절한 방법으로 체온을 유지하고 체위를 변경하고 대상자 이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침대 머리를 30도 이하로 올린다면 전당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로우 포지션에서 어땠나요? 네. 이 부분을 아예 머리를 30도 정도로만 올려준다는 거죠. 머리를 30도 정도로만. 그래서 이런 전단력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고. 그래서 환자는 15분에서 30분마다 10에서
또 체중을 이동시켜야 하며 가능한 한 운동이나 보행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야 한다. 그래서 부동자세가 많이 피해주면 좋겠죠. 부동자 한 가지의 자세로만 있는 것. 그래서 최소 2시간마다 한 번씩 체위 변경, 포지션 체인지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위 변경은 또 매뉴얼이 있겠죠. 보기 위해서 앙와이, 그리고 측위, 그리고 심즈 체위, 이 6가지 체위를 번갈아서 이제 포지션 체인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됐던 그 포지션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병원에서 처음에는 엎드렸다가 그리고 이제 바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치기를 했다가 그리고 왼쪽으로 심즈를 했다가 그리고 뭐 여기서 다시 반대쪽으로 치기를 했다가 반대쪽으로 심즈를 했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이렇게 지금 이 6가지 체위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 돌출 부위의 마사지는 피해야 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혈액순환을 자극하고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마사지를 해왔는데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사실상 강한 마사지는 심부 조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요즘에 이런 부분들은 마사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기구 제공은 체위 변경과 압력 완화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뭐 에어 매트리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눌리는 부위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계속 눌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기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17-7 20페이지에 보면 이런 뒤꿈치 보호대도 있고요. 뒤꿈치가 이렇게 앙와이로 누워 있을 때 잘 눌린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호대도 있고요. 그리고 에어 로스 침대라고 해서 여기 보이는 여기가 이제 에어가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딱딱해서 그 부분이 눌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욕창 치료 지침을 보겠습니다. 실무 지침. 욕창 부위의 직접적인 압박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최소 2시간마다 얘기했었죠. 2시간마다 포지션 체인지. 그래서 6가지 포지션을 번갈아 가면서 해주는 거. 그래서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한다. 체위 변경 계획표를 작성하고 차트에 체위 변경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다. 매일 드레싱 교환으로 욕창 부위를 세척한다. 세척 방법은 욕창의 단계와 기관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예를 들면 월풀 목욕, 1단계 욕창에 상처 세척은 4단계 욕창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기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욕창 부위에 외과적 묵윤수를 적용하여서 세척하고 드레싱한다. 그래서 알코올 같은 소독약 사용은 혈관을 수축시켜 상처 부위의 혈류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알코올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그 생리식염수를 묻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묵윤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만일 욕창에 감염이 발생하였다면 배액 표본을 채취하여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을 알아본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욕창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거기가 어떤 균이 있는지 이 배액 표본을 채취해서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대상자 욕창 부위의 압력을 제거할 수 없다면 압력 감소 기구, 우리가 침뇨, 에어 매트리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했었고 이런 감소시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도록 대상자에게 교육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관절 가동 범위 ROM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절이 가동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다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상처 드레싱 제품을 한번 볼까요? 그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갖고 온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모양 첫 번째 여기 3가지는 똑같은 거예요. 투명 필름이거든요. 이 부분 이름이 제품 이름 이거예요. 테가덤 투명 필름이고요. 이 2가지는 이제 아쿠아 우리 수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화 비접착
이라고 하는 거고, 이 제일 마지막 게 이거 많이 쓰는 디오덤이에요. 하이드로콜로이드.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움푹 파인 상처 같은 경우에는 또 채워주고 그 부위를 덮어야 되니까 이런 디오덤을 사용을 합니다. 한번 설명을 한번 볼게요. 이 투명 필름은 주로 이제 상품 이름은 테가덤이라고 얘기를 했고, 접착성 플라스틱 반투명 비호흡성 드레싱으로 상처와 외부 환경 사이에 산소 교환 가능, 세균과 물은 통과할 수 없음. 그래서 RV 드레싱, 센트럴 라인 드레싱, 표재성 상처, 1단계 욕창, 이렇게 해서 살짝 이 피부 표재성 쪽에 어떤 상처가 나는 거, 아니면은 주사를 맞았어요. 정맥 주사를 맞았는데 내가 목욕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주사 바늘을 빼고 그 위에 이 투명 필름을 붙이고 목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방수가 되어서. 그때 테가덤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테가덤을 또 언제 쓰냐 하면 우리 척추 마취, 허리에 마취를 하고 그 부분에도 천자를 했기 때문에 바늘 구멍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도 이런 테가덤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쿠아포 거즈 이 부분은 철침, 봉합 수술 후 상처 표재성 화상 이런 경우에는 포화 비접착 이런 것들이 쓰는데, 우리가 바셀린이 조금 묻어 있으면서 이 밖에 이렇게 거즈로 되어 있는, 네, 이런 식으로 바셀린이 조금 묻어 있으면서 밖에 거즈가 되어 있는 이게 포화 비접착이고요. 하이드로콜로이드는 2단계에서 4단계. 2단계는 어디까지가 2단계였죠? 네. 표피, 그리고 진피까지가 2단계였고, 3단계는 피하 지방까지, 그리고 4단계는 그 뼈 있는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욕창을 4단계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2단계에서 4단계의 욕창이 있을 때는 이 하이드로콜로이드를 해서 자기 분해를 통한 개사조직 제거 부분층을 상처를 할 수 있는 이런 하이드로콜로이드라는 이 디오덤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조금 보셔야지 이제 이해가 되니까 그림을 갖고 온 거고요. 그래서 상처 드레싱에는 교재 21페이지에 오른쪽 아래쪽 상처 드레싱, 이 드레싱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적용한다. 어떨 때?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상처를 보호할 때, 그리고 세균 감염에서 상처를 보호할 때, 상처의 높은 습도를 제공하거나 유지할 때, 단열, 열을 차단하는 거고, 배액을 흡수하거나 상처의 죽은 조직을 제거하거나. 23페이지에 출혈을 예방, 그리고 상처를 지지하고 고정해서 치유를 촉진하는 손상을 예방할 때 이렇게 드레싱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셔서 24페이지 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그림 17-9에 대해서 한참을 봤거든요. 여기 보니까 테이프는 드레싱의 끝부분에 붙인다. 이거 드레싱을 고정하기에 충분히 길고 넓어야 한다. 테이프는 손상받지 않는 피부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너무 넓고 너무 짧은 테이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 넓죠, 이만큼. 지금 이 안에 있는 상처에 대한 거즈를 붙였어요. 이렇게 이 거즈를 붙인 거를 고정하는 거예요. 그 고정하는 테이프 얘기거든요. 근데 얘는 어때요? 너무 좁고 길죠. 그래서 얘도 좁고 긴 테이프도 안 된다는 거고, 이 중간에 이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레싱을 고정하기에 충분히 길고 넓어야 한다. 길이도 적당하게, 그리고 넓이도 적당하게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한참 해석했네요. 그리고 17-10은 관절 부위의 드레싱은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고정해야 된다. 이 얘기는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내추럴 포지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무릎은 굽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굽히는 거에 모양에 맞게 잘 고정해야 된다. 아니면 계속 움직이다 보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고정하라는 거고, 그림 17-11에는 조금 특수한 경우예요. 이런 드레싱을 빈번하게 교환해야 할 경우에는 할 때마다 이렇게 테이프를 떼고 이러면 이제 피부에 자극이 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쪽 부분도 고정, 여기도 고정, 여기도 고정, 여기도 고정, 여기도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끈이 있어요. 이렇게 돼서 구멍이 있으면서 끈. 그래서 거즈를 교체하고 난 뒤에 이 끈으로 일단은 이렇게 끈으로 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몽고메리 테이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이 몽고메리 테이프를 외과계에서는 좀 자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편하겠죠. 이거를 계속 묶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네,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몽고메리 테이프라는 것도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상처가 있을 때 이 그림 17-12는 어쨌거나 이 부분이 지금 거의 4단계 이상 갖는 상태예요. 그래서 검게 변했죠. 블랙으로. 여기 이거는 제품을 넣어 놓은 거고 안에 이쪽에 안에 뭔가가 조직에서 나오는 게 있겠죠. 삼출물. 그 삼출물을 음압을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VAC가 이제 바큐움이라고 해서 이 바큐움 흡인 이제 빨아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있을 때 음압을 이용해서 흡인해내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뭐 병원 가시면 보게 될 거고요. 상처 지지와 고정을 하는 데는 어떻게 상처를 지지하냐 하면 붕대, 밴디지, 붕대로 싸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붕대가 있고 그리고 바인더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붕대입니다. 붕대 27페이지에 붕대 실무 지침 볼게요. 붕대는 인대와 관절, 근육의 긴장을 피하기 위해 관절을 약간 구부린 상태로 정상 체위를 유지해서 붕대를 감고 붕대 감는 거예요. 그래서 붕대로 인한 마찰, 그로 인한 피부의 벗겨짐을 방지하기 위해 피부 표면 사이에 뼈 돌출 부위 위에 패드를 넣기도 해서 패드 넣고 감아준다는 거고요. 정맥 혈액의 기환을 돕기 위해 우리 혈액순환이라는 것은 정맥이 다 이제 심장에서 짜내며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쫙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기환을 돕기 위해서 항상 말단에서 심장 쪽으로 붕대를 감는다. 그래서 말단부터 심장 쪽으로 가는 이 방향을 얘기를 한 거고요.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압력을 주어서 감는 거고 너무 세게 감으면 안 된다는 거고 사제 혈액순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체의 말단은 노출시키고 그래서 발가락에 이제 컬러가 괜찮은지 이제 혈액순환이 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가락까지는 안 감는다는 것, 드레싱과 상처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드레싱의 가장자리 최소 5cm 덮이도록 붕대를 감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붕대는 우리가 보통 엘라스틱 밴디지라고 해서 EB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본 그런 탄력 붕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요. 손가락 감는 것부터 뭐 발 허벅지 감는 것까지 인치별로 쭉 있거든요. 그 붕대 감을 때의 실무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무 지침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이 28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엘라스틱 밴디지 4인치예요. 입이 4인치 정도의 크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입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붕대를 감을 때는 붕대 감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돌림 붕대 뭐 감는 거 여기서는 나선 붕대법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진으로는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실습할 때 볼게요. 이런 나선 왔다 갔다 하는 거 회기붕대 회기붕대법 팔자붕대법 그래도 이게 단어라도 들어놓으면은 나중에 좀 나으니까 나선절전붕대법 회기붕대법 팔자붕대법
그리고 앞에서는 밴디지, 붕대였고 이번에는 바인더입니다. 바인더. 바인더는 특정 신체 부위에 맞도록 만든 붕대의 한 형태로 복부, 팔, 가슴과 같은 신체의 넓은 부위를 지지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뭐 삼각근이라든가 이런 복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팔걸이 보이시죠? 여기 팔 걸었는 이 팔걸이 이게 지금 다 바인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상품화된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언제 뭐냐 하면 거의 지금 어디에 골절이 있냐면요. 거의 이쪽에 클라비클 우리가 쇄골 왼쪽 이 왼쪽에 잘 다치는 경우는 이제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안전벨트를 이렇게 맸어요. 안전벨트를 맸는데 교통사고 난 거죠. 교통사고 나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꽝 박으면서 이 클라비클 쇄골이 잘 부러지거든요. 의외로 이 쇄골이 되게 약해요. 여기 있는 쇄골. 그러면서 움직이면 안 되니까 우리 골절이 되면 제일 중요시하는 게 부동이거든요. 움직이지 않게. 그래야지 뼈가 더 많이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하고 난 뒤에도 이렇게 상품화된 것을 이렇게 이 바인더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삼각 팔걸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응급 상황에는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바인더입니다. 그래서 그 바인더 종류 중에 이런 복부 바인더도 있고요. 배를 이렇게 하는 그러면 바인더 얘기였고 이렇게 이제 상처 간호에 있어서 이제 열과 냉의 적용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체온에서도 열과 냉이 있었죠. 고체온, 저체온 이럴 때 했던 게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보시면 그래서 열의 국소 효과 여기서는 어떠냐면 이해하실 게 이제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열을 가하면 혈관이 늘어나요. 확장이 돼요. 그래서 혈류량을 증가시킨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차가운 냉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혈관이 반대로 좁아지겠죠. 그래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면 어때요?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 아시면 상식선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열과 냉의 생리적 효과를 보시면 열을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혈관 확장,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하면서 세포대사가 증가하고 염증이 증가하고 그래서 염증이 지금 막 더 심해지려고 할 때는 연료법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염증이 더 증가해 버리니까. 열은 또 진정 효과도 있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열을 가해서 아예 터트려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염증을 더 많이 이제 진행되게 해서 어쨌거나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려면 이 염증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했듯이 혈관을 수축하고 모세혈관 투과성이 감소되고 세포 대사가 감소되고 세균 성장 지연을 시키고 염증을 감소시켜요. 국소 마취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 이해를 하시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과 냉의 전신 효과는 넓은 부위에 열을 적용하면 이제 열을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말초혈관을 확장시킨다 했죠? 그래서 혈압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냉의 적용은 혈관 수축으로 혈관이 좁아진다 했죠? 대상자의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혈관 수축에서 빵 하니까 짜주니까 혈압이 상승하는 거고요. 네, 이런 열과 냉의 효과도 있지만 반동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 달라 보시겠습니다. 반동 현상. 반동은 리바운드라고 하거든요. 리바운드. 읽어볼게요. 리바운드 이런 반동 현상은 열이나 냉 적용 시 최대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에 반대 효과가 시작되는 것이다. 어떠냐면 열인 경우에 열을 적용하면 보통 30분 정도가 최대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최대로 나타나면서 열은 어떻게 한다 했죠? 열이 가해지면 혈관이 확장된다고 했어요. 혈관이 확장되고 그리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뭐 염증은 더 많이 이제 진전을 시킨다고 했고, 뭐 통증에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어떻다? 30분 이상이 계속해서 열을 적용하면 뭐냐면 조직 우려이 일어나면서 반대작용을 하는 거예요. 혈관을 수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바운드라고 하거든요. 리바운드. 그래서 30분까지만 열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치료실에서 이제 가끔 간호사가 물리치료실에서 뭐 도와주러 간다든가 헬퍼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뭐 병원에 따라서. 근데 그렇게 뭐 물리치료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병동에서 환자들이 막 페인을 호소해서 우리가 이제 이 연료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핫팩을 줬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분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연료법은 30분 이상이 더 초과해서 하다 보면은 이거는 반대의 작용을 일으킵니다. 혈관을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간호를 할 때 이 시간을 거기까지만 하는 이유를 지금 근거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한 물리치료에서도 열 같은 경우는 30분만 적용을 하고, 그리고 냉 같은 경우에는 20분 정도만 적용하도록 지금 임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열 적용을 계속 한다면 이런 혈관으로 수축된 혈관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을 통한 적절한 열 발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화상을 할 위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고, 냉요법도 이렇게 해서 15도씨 이하에서 혈관 확장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원래 냉요법은 혈관 수축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15도씨 이하에서는 혈관 확장이 시작된다고 해서 또 리바운드 반동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시간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냉은 한 20분 정도부터 리바운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표 17-8을 보시겠습니다. 열과 냉요법에 대한 이제 효과를 나타낸 건데요.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근육 경련에 있어서는 제가 읽어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은 일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열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건 맞죠. 근데 여기 냉에서도 근육을 이완시킨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빼는 걸로 했고요. 우리 교수자 합의하에 보통 이 염증과 이 통증에 있어서 열냉요법을 보시면 어떻다고 했나요? 열에서는 염증이 더 혈류를 증가시켜서 이 삼출물을 연화시킵니다. 부드럽게 삼출물을 하얗게, 우리 연화라는 거는 목욕탕에 오래 있으면 손끝이 하얗게 되죠. 네, 그런 걸 연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혈류를 증가시키고 삼출물을 연화시키고요. 열은 냉 같은 경우에는 혈관 수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이런 세포 대사를 느리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통증 같은 경우에는 열이든 냉이든 둘 다 통증을 완화하고 통증을 감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에는 이제 열요법 중에 뜨거운 물주머니가 있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간호에서 적용할 때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주머니에서 뜨거운 물주머니를 적용할 때 다음 단계를 시행한다. 간호사는 수온계를 사용해서 물의 온도를 측정해야 한다. 주머니에 3분의 2만 채우고, 이게 지금 더운 물주머니거든요. 그림 17-2가. 그래서 여기에 물을 3분의 2 정도만 채운다는 거고, 주머니에 남은 공기를 모두 제거한다. 여기 뚜껑을 닫기 전에 다 에어를 다 뺀 다음에 공기를 모두 제거한 다음에 거꾸로 들어보아서 제거하고 여기 뚜껑을 닫아야 되겠죠? 뚜껑을 닫고 거꾸로 들어보아서 물이 새지 않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 주머니를 수건이나 컵으로 싸서
이제 필요한 부위에 놓습니다. 이제 대상자가 이제 통증이 있는 부위에. 그리고 30분 후에 제거하지 않으면 제거하거나 기관의 프로토콜에 따른다. 아까 30분이 리바운드 이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했죠. 반동 현상. 그래서 30분까지만 이제 적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멈추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임상에 있었을 때 슈가 걸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소송이 걸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였냐면은 이때 이 제대로 안 잠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새는지를 확인했어야 됐는데 새는지를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그 대상자한테 적용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대상자가 소아과 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전신 화상을 입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 뜨거운 물이 새는 바람에. 그리고 아이는 얼마나 이제 그 피부가 약하겠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요법을 적용을 할 때 이런 단계, 이런 기준들을 확실히 알고 그렇게 하시면 뭐 이런 소송이 걸리는 거나 이런 거는 없겠죠. 박스 17-4 보겠습니다. 열과 냉요법의 금기사항 이런 부분들은 네,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열과 냉요법을 적용하면 안 되냐 하면 신경감각계에 장애가 있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 얘기를 했었죠. 이런 감각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화상에 위험에 처해질 수 있고 이런 불편감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 손상을 예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경감각계에 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정신 상태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혼돈, 의식 수준 변경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또한 안전 치료를 확보하기가 또 힘들어서 이런 동안에 관찰 감독이 필요한 거고요. 요즘에는 이런 안전에 대해서 임상에서 엄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순환장애, 말초혈관 질환, 그래서 우리가 버거스 디지즈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그런 질환들이나 당뇨, 우려성 신부전을 가진 사람들은 혈액순환을 통해 열을 방출하는 정상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개방상처가 1차적인 피부, 표피 있는 부분이 지금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럴 때는 열과 냉보다는 냉에 더 민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외상 발생 후 첫 24시간에는 열은 출혈과 부종을 증가시키고 이 출현 혈관 확장을 일으켜서 출혈을 증가시키고 발적 또는 수포를 일으키는 피부 질환은 이런 열이 화상이나 좀 더 심각한 피부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개방 상처는 이런 냉요법 적용 시 금기사항은 개방 상처, 열과 같은 거죠. 그리고 순환 장애, 그리고 냉에 대한 알레르기 또는 과민성. 36페이지입니다. 찜질 볼게요. 찜질은 냉찜질이나 온찜질로 적용할 수 있고 찜질의 한 방법은 젖은 꺼지를 상처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균 침입이 쉬운 신체 부위에 적용할 때는 무균술이 필수적이고요. 이제 쏙 담그는 게 있어요. 담그는 거는 팔과 같이 어느 한 부분을 용액에 담그는 것 혹은 꺼즈 드레싱으로 신체의 한 부분을 감싼 다음 용액으로 드레싱을 적시는 방법입니다. 좌욕이 있습니다. 시츠베스라고 하는 좌욕. 그래서 골반욕은 좌욕 또는 골반욕이라고 하는데 시츠베스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해음이나 항문 부위를 담그는 것이다. 그래서 좌욕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산부인과가 되겠죠. 네, 그리고 항문 쪽은 치질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자욕 시간은 보통 20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온수 스폰지 목욕에서 38페이지 실습 17-1 상처배의 검체 채취를 보겠습니다. 검체 채취를 하는 거를 보면 이 그림을 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면봉을 가지고 여기다가 상처 나는 곳에다가 면봉을 찍어서 그리고 배지에다가 넣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혐기성, 호기성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채취해야 할 검체가 산소성, 이거는 호기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어로빅에서 산소가 있을 때 성장하는 호기성, 산소를 좋아하는 거고요. 이제 또는 무산소성, 혐기성이라고 하는 언에어로빅이라고 합니다. 산소가 없을 때 성장하는 거. 그래서 호기성인지 혐기성인지 파악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을 확인한다. 그래서 산소성 균은 일반적으로 상처 표면에서 찾을 수 있고 표면, 그리고 무산소성 균은 호기성인 균은 깊은 상처, 터널 공동에서 찾을 수가 있다. 39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래서 표면에서 채취하는 거는 산소성 배양 검사였고 그래서 면봉을 앞뒤로 돌리면서 닦고 그래서 고름 있는 부위에서 이제 이 삼출액은 배양 검체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면봉이 상처 가장자리 피부에 닿지 않도록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면봉은 어디서 이렇게 채취를 하냐 하면 상처의 측면이나 아니면 기저 부분에 유가 조직의 깨끗한 면까지 이렇게 닦아서 우리가 채취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여있는 삼출액에서는 안 한다. 그리고 상처 가장자리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피에 있는 유기체들이 배양 튜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얘기가 이 바깥에 가장자리에 닿으면 이 표피에 있는 유기체들이 배양 튜브로, 배양 튜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튜브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얀색이 배양 배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면봉을 우리가 찍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안에다가 이 면봉 찍어 있는 부분을 넣고 이 뚜껑을 닫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넣을 때 바깥에 닿거나 이러면 이 바깥에 표피에 있는 유기체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 어디서 이 유가 조직이라든가 이 상처의 측면에서 이 상처에 대한 균을 지금 배지로 컬처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데 닿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정확한 이 부위의 거를 이제 지금 배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면봉이 배양 튜브의 끝이나 겉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배양 튜브 안으로 면봉을 넣으라는 그 얘기고, 튜브 바닥에 있는 투명 베이지가 함유된 내부 칸막이 벽을 터뜨린다. 해서 면봉을 둘러싼 베이지는 검체가 마르는 것을 막고 세균이 계속 증식할 수 있게 한다. 해서 촉촉하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배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봉을 배양 튜브에 넣고 이렇게 앰플을 터뜨려 면봉이 베지에 담기게 한다. 촉촉하게. 무산소성 균 배양을 위한 검사를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혐기성 균이고요. 아까 호기성 균에서는 산소를 좋아하는 균이었잖아요. 그래서 배지에다가 넣는 거였는데 여기 무산소성 균 배양은 혐기성이잖아요. 그 산소와 이제 산소에서 자라지 않는 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냐 하면 주사기를 가지고 1에서 5ml 이렇게 5cc 정도의 백을 빼냅니다. 주사기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상처에 있는 것을 빼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사기에 끼우고 그리고 주사기의 바늘에 공기를 제거한다. 왜냐하면 얘는 혐기성이잖아요. 산소랑 싫어하는 거기서 잘 자라는 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액을 즉시 무산소성 배양 튜브에 넣고 뚜껑을 꽉 덮는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호기성 산소를 좋아하니까 아까 배지에다가 이렇게 넣었던 이제 고요. 그리고 혐기성은 주사기를 가지고 우리 시린지 10cc를 가지고 1에서 5ml를 빼낸 다음에 공기를 제거해서 배액을 한다는 거. 배양하는 겁니다. 세척을 보시면 수행에서 상처는 깨끗한 부위에서 시작해서 가장 오염이 심한 부위로 차례로 소독하고 상처가 둥글면 상처의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린다. 우리가 지난주 구주차에서도 했었죠. 상처는 어떻다?
깨끗한 부위에서 오염된 쪽. 그래서 우리가 그 페리니얼 케어, 회음부 케어 할 때 어떻게 했나요? 여기가 항문이 있고 그러면은 요도 쪽에서 항문 쪽으로 뭐 닦는다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깨끗한 쪽에서 이제 더러운 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이제 상처가 이렇게 둥글게 있다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닦고 버리고 하거든요.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는다. 그래서 지금 이 1번에 해당되는 같은 얘기입니다. 상처가 길이로 나 있으면 롱기튜디널하게 이 세로로 나 있으면 위에서 아래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중앙에서부터 이제 양옆으로 닦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2번이 어떤 그림인지 모르지만 이 1, 2, 3, 4, 5 V가 조금 지금 항문인지 잘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네, 외국 사람들은 좀 많이 오베스티해서 지금 여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한다? 지금 세로로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닦고 2번은 이제 중앙을 생각했을 때 여기 닦고 여기 닦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 닦고 이 순서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원칙은 위에서 아래로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 그리고 중심에서 이제 가장자리 쪽으로 나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지금 갖고 온 거고요. 그리고 드레싱을 한번 할 때마다 한번 닦고 그리고 다른 면봉을 사용해서 사용한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우리 10주차 상처 간호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복습을 할게요. 10주차 복습입니다. 우리 앞에서 뭘 했나요? 네, 상처의 유형에 대해서 했습니다. 상처 유형 기억날까요? 네, 폐쇄성과 개방성. 그래서 표피가 지금 손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따라서 개방성, 폐쇄성이 있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원인에 따른 상처 유형이 있었습니다. 절개상, 타박상, 찰과상, 천자상, 열상, 관통상 해서 이렇게 해서 유형을 봤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포지션에 따라서 욕창 발생 부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누운 자세, 앙와이에서는 어느 부위가 눌리는지, 그리고 옆 누운 자세, 측위에서는 어디가 눌리는지, 그리고 엎드린 자세, 보기에서는 어느 부위가 열리는지, 그리고 파울러치 자세에서는 어떤 부위가 눌리는지 잘 보고 그 부분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처에 적절한 드레싱 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처에는 1차 치유, 2차, 3차 치유가 있었고 그 상처 치유 단계에는 염증기, 증식기, 성숙기 또는 성형기라고 해서 이 세 단계로 분류해서 거기에 대한 각각 설명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처 배의 종류에 있어서는 장액성, 고름성, 그리고 혈액성 삼출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했던 그런 욕창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 단계로 해서 책에는 더 나와 있기는 했고 우리 임상에서는 거의 1단계에서 4단계로 해서 봅니다. 1단계는 표피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고 2단계는 표피와 진피, 그리고 3단계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 그리고 4단계는 근막을 뚫고 내려와서 우리가 뼈까지 나오는 것이 4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에서 이런 욕창 수행에 있어서는 우리 욕창을 예방하는 게 욕창이 발생하고 간호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욕창을 예방하고 그 예방을 위한 두 가지 주요 단계는 고위험 대상자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이들에게 예방종제를 적용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고위험 대상자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사정도구가 있었습니다. 브레이든의 사정도구 스케일, 브레이든 스케일에 따라서 사정을 해서
이제 고위험에 해당되면은 이제 그런 상처 치유 증진, 뭐 상처의 습기 유지, 영양과 수분, 감염의 예방, 뭐 체위, 뭐 이런 것들 이제 발생했을 때는 이제 중재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고 예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 사정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위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중재를 잘 해줘야 되겠죠. 영양 공급이라든가 피부 위생 유지라든가 피부 외상을 이제 방지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기구를 지지 기구를 제공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하는 것이 중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주차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